여러분, 서울대학교라는 단어를 들으면 가장 먼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대한민국 상위 0.1%의 수능 성적표 빈틈없는 논리와 지성, 그리고 낮에는 번듯한 정장을 입고 굴지의 대기업이나 전문직으로 출근하는 완벽한 엘리트의 삶.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명문대생의 뻔한 공식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이들이 밤이 되면 방문을 걸어 잠들고 동기 여학생들의 일상 사진을 모아 입에 담기조차 역겨운 하드코어 음란물로 합성하는 디지털 연쇄살인마로 돌변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에이, 설마 그런 미친 짓을 서울대생이 하겠어? 하위권 커뮤니티나 음지에서 활동하는 M생들이나 하는 짓이겠지. 네, 틀렸습니다. 진짜 원인은 우리가 맹신하던 그 잘난 엘리트 카르텔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오늘 다룰 사건은 단순한 음란물 유포 사건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지성이라는 타이틀 뒤에 숨어 자신과 웃으며 인사하던 동기, 선후배의 심지어 미성년자의 인격까지 산산조각 낸 끔찍한 사이버 스나프 필름. 바로 서울대 딥페이크 N번방 사건의 추악한 민낯과 이들을 괴물로 키워낸 우리 사회의 역겨운 시스템에 대해 팩트와 논리로만 펴때려 보겠습니다. 사건의 스케일부터가 우리의 상상을 가볍게 뛰어넘습니다. 경찰과 검찰의 공식 기록에 따르면 이들이 만들어낸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은 무려 400여 건. 이게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된 횟수만 1,700여 건에 달합니다. 확인된 피해자만 61명이고 이 중 서울대 동문 여학생이 12명, 심지어 미성년자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미친 짓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2020년 7월부터 경찰의 꼬리를 밟힌 2024년 4월까지 무려 3년 9개월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불법 영상물이 텔레그램이라는 거대한 하수구를 타고 전 세계로 퍼져나간 겁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주도했을까요? 수사당국이 밝힌 핵심 주범은 서울대 출신의 41세 박모 씨 그리고 32세 공범 박모 씨입니다. 이들은 오프라인에서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텔레그램이라는 음습한 공간에서 만나 오직 범죄를 목적으로 피를 나눈 형제보다 더 끈끈한 기형적 연대를 맺습니다. 서로를 합성 전문가라고 치켜세우며 우리는 한 몸이다라고 부를 정도였죠. 단국대 심리학과 임명호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이들의 수법은 단순한 성욕 해소를 넘어섭니다. 이른바 겹지인 능욕이라는 악질적인 테마를 잡은 거죠. 이들은 텔레그램에 대공사 겹지인 갯매, 대과겹지인 겐텔 같은 방을 엽니다. 쉽게 말해서 너랑 나랑 공통으로 아는 명문대 여학생 얼굴 줘봐. 내가 기가 막히게 벗겨줄게라는 겁니다. 명문대라는 특정 엘리트 집단 안에서 겉으로는 고고하고 잘난 동기 여학생들을 음지로 끌어내려 사회적 지위를 짓밟고 조롱하는 데서 극도의 희열을 느낀 겁니다. 내가 아는 지인의 삶을 파괴한다는 배덕감. 이게 이들을 미치게 만든 진짜 도파민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사건 기록을 보면서 진짜 등골이 오싹했던 건 따로 있습니다. 이 악마들이 피해자를 사냥하는 수법, 일명 텔레그램 함정인데요. 피해자 김수지 씨의 증언을 들어보면 이 수법이 얼마나 교활하고 가학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어느 날 피해자에게 이런 메시지가 옵니다. 너 얼굴 합성된 사진이 텔레그램에 돌고 있어. 당사자니까 확인해봐야 할 것 같아서 알려줘. 평범한 직장인이나 대학생이 이 문자를 받으면 어떻겠습니까? 심장이 덜컥 내려앉겠죠. 확인을 위해 떨리는 손으로 텔레그램 앱을 깔게 됩니다. 이게 바로 지옥문이 열리는 버튼이었습니다. 텔레그램은 내 연락처에 있는 사람이 가입하면 오온님이 가입하셨습니다 라고 알림이 뜹니다. 가해자는 이미 피해자의 번호를 저장해 놓고 거미줄을 치고 기다리고 있었죠. 피해자가 앱을 까는 순간 띠링 알림이 울립니다. 가해자는 실시간으로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던집니다. 저 때문에 텔레그램 가입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피해자의 얼굴이 합성된 입에 담기 힘든 하드코어 영상을 툭 던집니다. 이건 단순한 성범죄가 아닙니다. 나는 내가 언제 앱을 깔고 무슨 행동을 하는지 다 지켜보고 있다는 극도의 공포와 무력감을 심어주는 고도의 심리적 테러입니다. 투명 인간에게 숨통을 조이는 것과 같죠. 피해자들은 가만히 당하고만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2021년과 2022년 일상이 파괴된 피해자들은 용기를 내어 서대문, 강남, 관악, 세종 등 전국 4곳의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심지어 범인 잡겠다고 자기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라고 자발적으로 제출까지 했어요. 그런데 돌아온 대답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텔레그램 본사가 해외에 있어서 압수수색이 안 됩니다. 번호만으로 가입해서 누군지 특정이 안 되네요. 수사 중지합니다. 4개 경찰서 모두 똑같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동네 한복판에서 미치광이가 화염방사기로 사람들을 쏘고 있는데 경찰이 출동해서는 저 화염방사기가 독일제라서 우리 매뉴얼에 없네요. 집에 가겠습니다 하고 돌아선 겁니다. 이때 엎은 초동 수사 실패.
그 2년 9개월이라는 거대한 수사 공백기 동안 가해자들은 경찰을 비웃으며 단톡방을 20개로 들렸고 피해자들의 얼굴은 전 세계 다크웹과 음란물 사이트로 영원히 박제되었습니다. 경찰의 기술적 무능이 범죄자들의 방패막이가 되어준 셈입니다. 결국 사건 발생 약 2년이 지난 2023년 12월이 되어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칼을 뽑습니다. 이건 일선 경찰서에서 감당할 사이즈가 아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재수사를 하더라죠. 통신 데이터 교차 분석, 잠입수사 등 첨단 기법을 영혼까지 끌어모아 2024년 4월 마침내 주범 박 씨와 강 씨의 목덜미를 낚아챕니다. 하지만 여러분 통쾌하십니까? 저는 하나도 통쾌하지 않습니다. 골든타임을 놓친 대가는 경찰이 아니라 평생 지옥에서 살아야 하는 61명의 피해자들이 독박을 썼으니까요. 시간은 흘러 2024년 10월 1심 재판이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엘리트 쓰레기들의 뼈를 아주 시원하게 부숴버립니다. 피고인들의 범행은 잘나가는 여성에 대한 열등감과 증오심의 발로다. 기가 막히죠? 지들은 명문대 출신이라고 어깨 펴고 다녔겠지만 속은 텅 빈 열등감 덩어리였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이어서 여성을 스트레스 프리용 도구로 전락시키며 인격을 완벽하게 몰살했다고 일갈하며 주범 박 씨에게 징역 10년, 공범 강 씨에게 징역 4년이라는 철폐를 내립니다. 대중들은 사이다 판결이다, 역시 정의는 살아있다며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권선징악으로 끝나던가요? 불과 몇 달 전인 2025년 4월 18일 항소심 선고에서 여론의 뒤통수를 아주 세게 후려치는 반전이 일어납니다. 서울고법 2심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주범 박 씨의 형량을 10년에서 9년으로 공범은 3년 6개월로 감형해줍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무려 9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냈고 피해자 61명 중 고작 9명과 합의를 했다는 겁니다. 이 판결이 나오자마자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와 대학생 에브리타임 서버는 말 그대로 폭발했습니다. A4 용지 9장짜리 가짜 눈물에 판사가 속아 넘어갔다. 61명의 인격을 살인해놓고 9명한테 돈 쥐어준 게 어떻게 감형 사유냐. 나머지 52명의 지옥은 누가 보상할 거냐. 이 기계적인 양형 기준표의 맹점에 대중의 분노가 극에 달했습니다. 피해자 변호사조차 합의가 압도적으로 반영되지 않은 건 다행이지만 징역 선고로 피해가 회복되는 건 절대 아니다라고 씁쓸하게 덧붙였죠. 범죄 할인 쿠폰이 되어버린 반성문 진짜 소름 돋지 않습니까? 이 사건의 나비 효과는 캠퍼스 전체를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이른바 지인 포비아의 확산이죠. 여학생들은 인스타그램이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에 자기 얼굴을 내렸습니다. 조별 과제에서 웃으며 커피를 건네던 복학생 오빠가 도서관에서 같이 밤새던 동기가 내 사진을 벗겨서 텔레그램에 올렸을지도 모른다는 의심. 모든 남성 지인을 잠재적 가해자로 의심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이 파괴된 일상. 일상이 범죄의 표적이 되었다는 이 절망감은 9년형 따위로는 절대 치유될 수 없는 흉터입니다. 글로벌 반응은 어땠을까요? 레딧이나 X 같은 해외 플랫폼에서는 이 사건을 두고 한국의 디지털 연쇄살인이라고 명명했습니다. 동시에 수사 비협조로 일관하는 텔레그램 CEO 파벨 두로프의 방임주의를 맹렬하게 비판했죠. 한국 경찰이 텔레그램의 철옹성 앞에서 2년 넘게 헛발질하는 동안 1,700건의 인격살인이 유유히 일어났다. 글로벌 사이버 공조 수사체계의 치명적인 무능이 전 세계 조롱거리가 된 겁니다. 사건이 너무 충격적이다 보니 온라인상에서는 수많은 썰과 음모론이 걷잡을 수 없이 퍼졌습니다. 그중 대중을 가장 자극했던 건 가해자들의 초고스펙 본업과 전관예우 의혹이었습니다. 주범들이 서울대 출신이니까 분명 대형 로펌 변호사거나 탑티어 대기업 핵심 인력일 것이다. 집안이 빵빵해서 수십억 들여 전관예우 변호인단을 꾸렸으니 고작 9년 받은 거다. 물론 이는 어디까지나 네티즌들의 추측일 뿐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만 이 사건의 항소심 결과가 얼마나 대중의 법 감정과 동떨어져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사법부를 향한 불신이 극에 달했다는 뜻이죠. 더 끔찍한 루머도 있습니다. 바로 VIP 다크웹 은닉방 괴담인데요. 경찰이 찾은 61명의 피해자와 20개의 방은 빙산의 일각이다. 이놈들이 잡히기 전에 비트코인으로만 입장 가능한 비법 VIP방의 가장 자극적인 영상들을 빼돌렸을 것이며 지금 이 순간에도 수백억을 벌고 있을 것이다라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역시 수사기관이 확정한 사실은 아니지만 디지털 범죄 특성상 완벽한 삭제는 불가능에 가깝다는 현실적인 무력감이 만들어낸 소름 돋는 괴담입니다. 다음, 팩트 폭격 들어갑니다. 왜 이런 비극이 반복될까요? 전문가들이 꼽는 첫 번째 구멍은 바로 현행 성폭력 처벌법의 맹점입니다. 지금 법으로는 가해자가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고 가지고 있어도 그냥 개인 소장용인데요. 유포할 생각 없었는데요. 하고 우기면 수사기관이 반포 목적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강력한 처벌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영상 하나가 지구 반대편까지 퍼지는데 1초도 안 걸리는 2026년에 6호. 목적을 증명하라는 건 꽉 막힌 흙길 수레로 우주선 잡으라는 소리랑 똑같습니다. 구시대적인 법안이 범죄자들의 방탄조끼가 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전문가들이 말하는 증언적 부정입니다. 물리적인 폭행이 없다는 이유로 우리 사회가 이 딥페이크 성범죄의 고통을 깎아내린다는 겁니다. 피해자가 겪는 일상의 파괴를 내 몸을 건드린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유난이냐며 폄하하는 시선. 내 일상이 누군가의 자위 도구로 전락했다는 이 치명적인 영혼의 살인을 수사기관도 사회도 온전히 공감해주지 못하는 현실이 피해자들을 2번, 3번 죽이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게 제일 심각합니다. 오선희 변호사의 지적처럼 지금 이 지인 능욕 범죄가 10대와 20대 사이에서 일종의 놀이나 유희거리로 번지고 있다는 겁니다. 타인의 인격을 말살하는 중범죄를 그냥 친구들끼리 낄낄대는 장난으로 소비하는 도덕적 마비 상태. 이건 단순히 명문대생 몇 명의 일탈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밑바닥이 완전히 썩어 들어가고 있다는 치명적인 경고음입니다. 이 거대한 사건이 여러분의 일상과 무슨 상관일까요? 당장 여러분의 스마트폰을 켜보십시오. 카카오톡 프사, 인스타그램에 올린 휴가지 사진, 링크드인에 올린 증명사진. 이 모든 데이터가 어딘가에서 누군가의 클릭 한 번으로 조작되어 여러분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폭탄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은 미친 듯이 발전하는데 법과 윤리는 조선시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의 계좌, 직장, 그리고 평화로운 일상을 지키기 위해 지금 당장 여러분의 디지털 발자국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오늘의 인사이트 3가지 정리해드립니다. 첫째, 반포 목적 입증이라는 낡은 법안을 폐기하고 제작과 소지 자체만으로도 강력히 처벌할 수 있는 딥페이크 특별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둘째, 반성문 몇 장과 푼돈 공탁금으로 형량을 깎아주는 기계적인 양형 기준을 뜯어고치지 않으면 이 비극은 영원히 반복됩니다. 셋째, 내 일상의 데이터를 함부로 공유하지 마십시오. 안타깝지만 현재로서는 내 자신을 스스로 보호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수십 명의 인생을 망친 대가로 내려진 징역 9년과 3년 6개월. 누군가에게는 가혹해 보일지 모르나 피해자들에게는 영원한 무기징역과 같습니다. 다만 본 사안과 제기된 각종 의혹들은 아직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남아있거나 수사당국의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도 있는 만큼 섣부른 감정적 판단보다는 이 사회적 질병을 어떻게 끊어낼 것인지 끝까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의 몫입니다. 지금까지 뭔데뭔데였습니다.